흉년이 든 어느 해, 죽어가는 거지가 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날 저녁 늙은 농부는 자신이 먹을 밥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거지는 사라지기 전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흘 뒤라고. 는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 마당에서 이상한 빛이 났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평생 먹고도 남을 쌀과 엄청난 재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달미아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운 달빛 아래 오늘도 편히 쉬었다 가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을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에는 유난히 하늘이 백성들을 외면한 듯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와도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밭에 뿌린 씨앗은 싹조차 틀지 못했습니다. 경상도의 한 외딴 고을, 그곳 역시 흉년의 그림자를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봐도 팔 물건도 살 물건도 없었지요. 사람들의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서로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정말 살기 팍팍한 세상이 되었구먼. 어르신들은 한숨만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웃끼리 나누던 정도 메말라버린 듯 했지요. 하늘은 높기만 하고 땅은 갈라지기만 했습니다. 그 고을 한쪽 산기슭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만석이라는 늙은 농부가 홀로 살고 있었지요. 올해로 69,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만석은 젊은 시절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그저 하늘이 주신 대로 살아왔지요. 하지만 세월은 가혹했습니다. 10년 전 사랑하는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따뜻하던 손은 차갑게 식어만 갔지요. 여보, 이제 편히 쉬시오. 만석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초가집엔 만석 혼자만 남았습니다. 구부정한 등,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세월의 무게가 만석의 몸 곳곳에 새겨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셋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장가를 들어 처가 쪽으로 갔고 작은아들은 흉년을 피해 북쪽 고을로 떠났지요. 딸은 시집을 가 멀리 전라도로 갔습니다. 아버지, 형편이 나아지면 곧 찾아뵐게요. 자식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소식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만석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살기 바쁠 테지. 그저 그렇게 이해하며 혼자 지냈지요. 아침이면 마당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세수를 하고 부엌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쌀독에는 보리쌀이 겨우 한 줌 남아 있었지요. 오늘도 감사하이다. 만석은 적은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웃들과의 왕래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흉년이 들자 모두들 자기 살기 바빴고 서로 얼굴 보기도 어색해졌지요. 저녁이면 만석은 홀로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별빛 속에서 떠난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지요. 외로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만석은 그 외로움조차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무렵 낯선 그림자. 그날도 어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리고 저녁 기운이 서늘하게 내려앉을 무렵이었지요. 만석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물 한 모금만. 쉰 목소리, 기력이 다한 듯한 소리였습니다. 만석은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를 내려놓고 대문 쪽으로 다가갔지요. 문틈 사이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거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덜너덜한 옷, 흙먼지 묻은 얼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거의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물 좀. 거지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손에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지요. 만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사람,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만석은 서둘러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자신도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망설임의 순간, 만석은 부엌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보리쌀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저것으로 밥을 지으면 고작 서너 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을 돕고 나면 나는 어찌하나. 만석의 머릿속에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지. 저 사람은 당장 죽을 지경인데 나는 그래도 살아있지 않은가. 만석은 저녁으로 먹으려고 남겨둔 보리밥 한 그릇을 꺼냈습니다. 반찬은 없었습니다. 대신 부뚜막에 따뜻하게 데워둔 물을 함께 준비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이 아니라 그 거지가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을게야. 만석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을 들고 대문을 열었지요. 밥 한 그릇의 선택. 대문을 열자 거지가 흙바닥에 고꾸라져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일어나시오. 만석은 거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거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뼈와 가죽만 남은 듯 했습니다. 여기 드시오. 만석은 따뜻한 보리밥 한 그릇과 물을 내밀었습니다. 거지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요. 고맙습니다. 거지는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할까봐 조심스럽게 먹는 모습이었지요. 만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일이 귀한 일인데, 거지는 밥을 다 먹고 물까지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만석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저 사람된 도리를 한 것뿐이요. 거지는 밥그릇을 만석에게 돌려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쓰러질 듯 하던 몸이 이제는 꽤 기운을 차린 듯 보였지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거지가 만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당신도 먹을 게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만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소.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않겠소? 거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말을 남겼지요. 이 은혜 반드시 돌아옵니다. 딱 사흘이요. 사흘? 만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거지는 깊이 절을 하고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은 묘하게 흔들리는 듯 했지요. 만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거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무슨 뜻일까? 만석은 대문을 닫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빈 밥그릇을 보니 허전한 마음이 들었지요. 저녁을 굶게 되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람 하나 살렸으니 이 정도야. 만석은 물로 배를 채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거지가 남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이 은혜 반드시 돌아옵니다. 딱 사흘이요. 사흘이라 사흘 뒤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건가?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굶주린 사람의 헛소리였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냥 무사히 살기만 바라는 말이었겠지. 만석은 스스로를 달래며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바람 소리만 쓸쓸히 들려왔지요. 사흘.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작은 씨앗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만석은 평소처럼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지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세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오늘도 비는 없겠구나. 만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논밭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고 할 일도 별로 없었지요. 점심때가 되어 남은 보리쌀로 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역시 그냥 인사치레였던 모양이야. 만석은 거지의 말을 곧 잊었습니다. 그보다는 내일 먹을 거리를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걱정이 더 컸지요. 밤이 되어 만석은 다시 방에 누웠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았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둘째 날도 첫째 날과 다를 바 없이 지나갔습니다. 만석은 집 주변을 돌아보고 나무 몇 개를 주워 땔감으로 쌓아두었지요. 저녁에는 물에 보리쌀 몇 토를 넣어 미음처럼 끓여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만석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만석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만석은 자신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마당 한가운데서 환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빛은 금빛이었고 하늘까지 닿을 듯 높이 뻗어 올라갔지요. 저게 뭐지? 만석이 다가가려는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땅을 보라. 그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었지요. 땅을 보라고? 만석이 고개를 숙여 땅을 내려다보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렀지요. 이상한 꿈이었네. 만석은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지요. 꿈일 뿐이야. 만석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만석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었습니다. 간밤에 꾼 꿈이 자꾸 생각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일어났지요. 오늘도 할 일을 해야지. 만석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당 한쪽, 평소엔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지요. 저건 뭐지? 만석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그 빛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무언가 드러나려는 듯 했지요. 만석은 무릎을 꿇고 흙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설마 흙을 한 줌, 두 줌 파내자 단단한 무언가가 손에 닿았습니다. 만석은 숨을 죽이고 흙을 더 파냈습니다. 그곳에서 드러난 것은 윤기 나는 항아리 하나였습니다. 크기는 2아름 정도 되었고 표면에는 오래된 무늬가 새겨져 있었지요. 세월이 흘렀음에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의 뚜껑을 잡았습니다. 뚜껑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지요. 그 순간 항아리 안에서 금빛이 번쩍였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빛이었지요. 만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하얀 쌀, 윤기가 흐르는 쌀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쌀 위에는 엽전 꾸러미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누렇게 바랜 문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손이 떨려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만석은 천천히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문서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지요. 만석은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 서당에 잠깐 다닌 덕분이었지요.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재물은 본디 이 땅의 옛 주인이 남긴 것이라. 몰락한 양반가의 마지막 재산이로되 욕심 많은 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땅속 깊이 묻었노라. 오직 선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만 드러날 것이며 그 이가 이를 바르게 쓸 것을 믿노라. 마지막 문장이 특히 또렷했습니다. 선한 이에게만 드러날 것. 만석은 문서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감사의 말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항아리 안에 쌀과 엽전. 이것이면 앞으로 몇 년은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만석은 문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서에는 이 땅이 원래 어느 양반가의 소유였다는 기록이 있었지요. 그 집안은 대대로 이 고을을 다스렸으나 세월이 흐르며 몰락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후손은 재산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욕심 많은 자들의 손에 넘어가느니 차라리 땅에 묻기로 결심했다고 하였지요.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훗날 이 땅을 밟는 이 중 진정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 이가 나타나면 이 재물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 거지는 평범한 거지가 아니었던 거야. 사흘 전 나타났던 거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은혜 반드시 돌아옵니다. 딱 사흘이요.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지요. 만석은 무릎을 꿇고 땅에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시여, 이 늙은이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만석은 천천히 일어나 항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거지는 누구였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죽을 듯이 쓰러져 있던 사람이 밥 한 그릇을 먹고 금방 기력을 차렸다는 것. 사흘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확히 말했다는 것.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 묘한 뒷모습. 저분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어. 만석은 깨달았습니다. 그 거지는 신령이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내려와 만석의 마음을 시험했던 것이지요. 만석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그때 모른 척했다면, 밥을 주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신령은 만석의 선한 마음을 보고 이 은혜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석은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옮겼지요. 만석은 항아리를 방 안구석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쌀과 엽장. 이것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굶지 않아도 되겠구나.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마음도 들었지요. 이걸 나 혼자 쓰는 게 맞는 걸까?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한숨만 쉬었지요. 저 사람들도 나처럼 힘들 텐데. 만석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신령이 준 재물, 그것은 분명 만석의 선한 마음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혼자 누리기엔 너무 많다고 느꼈지요. 이건 내 것만은 아니야.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이 재물의 일부를 이웃들과 나누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항아리에서 쌀을 꺼내 큰 솥에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지요. 이게 무슨 냄새지? 쌀죽 냄새가 나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만석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만석은 대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맞이했지요. 모두 들어오시오. 오늘은 제가 죽을 대접하겠소.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석 영감, 어디서 쌀을 구하셨소? 만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주셨소. 그러니 함께 나눠 먹어야지요. 사람들은 감격하며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지요.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죽을 떠먹었고 어른들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만석 영감, 고맙소. 정말 고맙소. 만석은 그저 웃으며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의 논에 물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비는 오지 않았는데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지요. 맑고 차가운 물이 콸콸 흘러나와 논을 적셨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이웃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만석의 밭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메말라 있던 땅에서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어있던 땅이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만석 영감 집에 복이 깃들었어. 하늘이 저분을 돕는 거야.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만석의 집은 복이 깃든 집으로 불리기 시작했지요. 만석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늘의 뜻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소.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선한 마음이 이 모든 기적을 불러왔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 가을날 만석의 집 대문 앞에 낯선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에 만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큰아들이었습니다. 작은아들과 딸도 함께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어쩐 일이냐? 만석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이 다가와 만석의 손을 잡았지요. 아버지,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이곳으로 끌렸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 꿈에 자꾸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이제 돌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만석은 자식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다. 너희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만석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만석은 80을 넘겼습니다. 자식들은 다시 만석 곁에 정착했고 손자 손녀들이 마당을 뛰어다녔지요. 만석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복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만석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이라는 게 말이다. 큰 재물이나 높은 벼슬에서 오는 게 아니란다. 그럼 어디서 와요? 사람을 살리는 마음에서 온단다. 밥 한 그릇, 따뜻한 마음 한 숟갈. 그게 바로 복이지.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은 마당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그 항아리가 있었지요. 하지만 만석은 더 이상 그 항아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장 큰 기적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 돌아왔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었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밥 한 그릇의 은혜가 이토록 큰 기적을 불러올 줄이야.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엔 여전히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의 은혜를 베푼 적
혹은 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 작은 선택이 훗날 어떤 인연으로 돌아왔는지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옛날 옛적 한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과부 마님께서 행랑채를 찾아간다는 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와 머슴 사이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신분을 넘은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옛날 옛적 한성 인근의 작은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어김없이 과부 마님께서 행랑채 쪽으로 향하신다는 소문이었지요.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을 여인 지 불과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남정네를 찾아다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과부 마님이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달 밝은 밤이면 행랑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는 것뿐이었지요. 그 소문의 주인공은 연하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연하는 본디 양반가의 서녀로 태어나 중인 집안으로 시집을 왔지요. 젊은 시절 그녀는 말재간이 좋고 웃음소리가 밝아 동네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차를 내오며 재치 있는 말로 자리를 밝게 만들곤 했지요. 그러나 남편이 병을 얻은 뒤로 그녀의 웃음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3년을 병상에 누운 남편을 간호하며 연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단정하게 지키고 있었으나 그녀의 마음속엔 늘 허기진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난 뒤 그 허기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30을 갓 넘긴 나이에 과부가 된 연하는 긴긴 밤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연하의 집 행랑채에는 도겸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대대로 이 집안에서 종살이를 해온 집안의 후손이었지요. 말수가 적고 과묵한 성품이라 하루 종일 일을 해도 10마디를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연하의 이야기만은 늘 끝까지 들어주곤 했습니다. 연하가 남편 간병으로 지쳐 넋두리를 늘어놓으면 도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지요. 어떤 말에도 끼어들지 않고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연하는 그런 도겸의 침묵이 때로는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겸은 늘 한 발 뒤에서 호위무사처럼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연하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루 끝에 붉은 사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그 사과는 방금 따온 듯 싱싱했지요. 연하는 사과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집에는 연하와 도겸단 두 사람만 살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살 돈도 마땅치 않은 형편에 누가 이런 귀한 사과를 갖다 놓았을까요? 연하는 행랑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겸이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그는 연하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빗자루를 멈추었다가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혼자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곤 이내 표정을 거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 이런 짓 할 사람은 하나뿐인데 말입니다. 연하는 그날 저녁 그 사과를 반으로 쪼개어 하나는 자신이 먹고 하나는 행랑채 문 앞에 살짝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과는 깨끗이 사라져 있었지요. 그날 이후 연하는 도겸의 작은 배려들을 하나씩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도겸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자신을 발견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루 끝을 확인하고 저녁이면 행랑채 쪽 불빛을 살폈습니다.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이 떨림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긴 고민 끝에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도겸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기로 한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연하는 일부러 우물가에서 도겸이 물을 길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도겸이 두레박을 내리자 연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사과 참 맛있었다고 고맙다는 인사였습니다. 도겸은 잠시 손을 멈추었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연하의 그 한마디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연하가 부르면 전보다 빨리 달려왔습니다. 연하 역시 도겸에게 말을 거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났지요. 어느 날 연하가 부엌에서 장작이 떨어져 곤란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겸이 어느새 나타나 말없이 장작을 가득 쌓아주었습니다. 연하가 고맙다는 말을 하자 도겸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해 보이던지 연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연하가 장에 다녀오느라 저녁 준비가 늦어졌을 때였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이미 불이 지펴져 있고 쌀이 씻겨 있었지요. 도겸의 솜씨였습니다. 연하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겸의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연하에게는 더없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연하는 이런 마음이 계속되어도 괜찮을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예전부터 앓던 기침이 다시 시작되었지요. 밤마다 기침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기침이 심해 연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방 안이 평소보다 따뜻했습니다. 아궁이 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도겸이 밤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가 부엌으로 나가보니 도겸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연하가 밤새 불을 지폈느냐고 묻자 도겸은 고개를 저으며 원래 잠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또 다른 날은 연하가 장에 다녀와 발이 아파 주무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신발이 마루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신발 안에는 말린 쑥이 가득 채워져 있었지요.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도겸만의 배려였습니다. 연하는 그 신발을 신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겸은 묻지 않았고 연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마음이 조용히 오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하의 먼 친척 되는 윤노인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윤노인은 남편의 3년상이 끝나기 전에 집안 형편을 살피러 왔다고 했지요. 그는 집 안팎을 둘러보다가 행랑채에서 나오는 도겸과 마주쳤습니다. 연하가 차를 내오며 도겸을 소개하자 윤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과부댁의 젊은 머슴이라니 보기 좋지 않다는 표정이었지요. 윤노인은 연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남정네와 한 집에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으니 머슴을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입니다. 연하는 도겸이 어릴 적부터 이 집에서 자란 사람이라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윤노인은 그렇다면 자신이 아는 과부댁의 머슴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윤노인이 떠난 후 연하는 불안해졌습니다. 도겸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그날 밤 연하는 행랑채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노인의 방문 이후 연하는
도겸과의 거리를 조금씩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도겸 역시 연하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마루 끝에 사과를 놓는 일은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부엌에는 여전히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겸은 더욱 멀어졌지만 배려는 오히려 더 깊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우연히 도겸이 장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겸의 보따리에서 약재 냄새가 났지요. 연하는 이상하게 여겨 다음날 도겸의 방 근처를 지나가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연하가 기침할 때 좋다는 약재들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작은 상자 안에는 연하가 예전에 잃어버렸다고 했던 비녀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겸이 주워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연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겸의 마음이 자신과 같다는 것을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마음을 키워도 되는 것일까요? 세상은 절대 이 관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노인의 재방문 날짜가 다가왔지만 마침 큰 비가 내려 방문이 미뤄졌습니다. 연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 오는 날 밤 연하와 도겸 사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연하는 혹시 행랑채 지붕이 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행랑채에 다다르니 과연 지붕 한쪽에서 빗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도겸을 부르자 안에서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도겸은 이미 대야를 받쳐놓고 있었지요. 연하가 안을 살피다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순간 도겸이 연하를 붙잡았습니다. 둘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한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연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천천히 연하를 일으켜 세우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연하는 아쉬움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도겸의 방에 이불 하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겸이 고맙다고 하자 연하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기 들지 말라고 말입니다. 도겸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며칠간은 두 사람에게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도겸과의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행랑채 앞을 지나갔고 도겸은 문을 열고 나와 연하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때로는 달빛 아래 마당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겸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 집에서 자랐다는 이야기, 어릴 적 연하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연하는 놀랐습니다. 자신은 도겸을 한낱 머슴으로만 여겼는데 도겸은 그토록 오랜 시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연하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녀로 태어나 천대받으며 자란 이야기, 남편과의 결혼이 사랑이 아닌 집안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도겸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보름달 뜬 밤이었습니다. 연하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도겸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래도 괜찮겠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 텐데 괜찮겠느냐고 말입니다. 연하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소문은 나 있으니
이제 와서 두려울 것도 없다고 차라리 진짜로 마음을 나누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금기를 넘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맞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은 생각보다 날카로웠던 것입니다. 윤노인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이미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진 뒤였습니다. 윤노인은 노발대발하며 연하를 꾸짖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머슴과 정을 통하다니 집안의 체면을 다 구겼다고 소리쳤지요. 연하는 아무 일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윤노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이 다 보았다며 보름달 뜨는 밤마다 과부가 행랑채를 드나든다고 했습니다. 윤노인은 당장 도겸을 내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연하가 거부하자 윤노인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관가에 고발하여 간통죄로 다스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의 법은 과부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연하는 창백해졌습니다. 윤노인이 돌아간 후 연하는 도겸을 불렀습니다. 도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연하가 어찌할지 묻자 도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떠나겠다고 말입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단호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연하가 죄인이 될 수는 없다고, 자신이 떠나면 소문도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겸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연하가 우물에 물을 끼르러 가면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장에 가면 상인들이 수상쩍은 눈초리로 바라보았지요. 어느 날은 돌멩이가 담장 너머로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과부 주제에 염치가 없다는 욕설도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도겸을 보는 시선은 더욱 심했습니다. 머슴 주제의 주인 마님을 탐했다며 마을 사람들은 도겸을 멸시했습니다. 어느 날 도겸이 장에서 물건을 사려 하자 상인이 거절했습니다. 상놈의 돈은 받을 수 없다며 내쫓았던 것입니다. 도겸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도겸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아 발길을 돌렸습니다. 도겸 역시 방 안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두 사람의 관계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습니다. 연하와 도겸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윤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유지들과 이장을 데리고 온 것이지요. 윤노인은 연하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사흘 안에 도겸을 내보내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말입니다. 이장도 거들었습니다. 마을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연하는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윤노인은 한 가지 제안을 더했습니다. 도겸을 다른 고을로 팔아버리면 이 일을 조용히 덮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그럴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노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 관가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가게 될 것이라고 했지요. 윤노인이 돌아간 후 연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겸을 보낼 수도 없고 관가에 끌려갈 수도 없는 막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겸이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도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입니다. 연하는 불안한 눈으로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겸은 윤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연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도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도겸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연하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도겸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윤노인에게 자신을 팔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 도겸을 붙잡았습니다.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소리쳤지요. 도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팔려가면 윤노인이 약속대로 연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연하는 절대 안 된다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흘 후 다른 고을의 양반댁으로 팔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틀간 연하는 도겸을 설득하려 했지만 도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도겸은 오히려 연하를 위로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속된 날 아침 윤노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도겸을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도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도겸은 연하의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윤노인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연하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하를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과부 주제에 정을 떼지 못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연하는 그 모든 말들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겸이 떠난 후 며칠간 연하는 넋을 잃고 지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지요. 윤노인이 찾아와 이제 마을에서 소문도 잠잠해졌으니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에게는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겸이 팔려간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도겸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연하는 매일 대문 앞에 나가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겸이 관가에 붙잡혀 도망친 종의 죄로 곤장을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당장 관가로 달려가려 했지만 윤노인이 막아섰습니다. 과부가 남정네를 찾아가면 또 소문이 날 것이라며 말렸습니다. 연하는 윤노인을 밀치고 관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관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도겸이 다른 곳으로 이송된 뒤였습니다. 연하는 도겸의 행방을 찾아 여기저기 수소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미쳤다고 수군거렸지요. 과부가 팔려간 머슴을 찾아다닌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겸을 찾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도겸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우연히 도겸과 함께 팔려갔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겸이 곤장을 맞은 후 몸이 많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쪽 끝 섬으로 유배를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섬으로 유배를 간다는 것은 평생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하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지요. 그날 밤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도겸을 잃은 집은 이미 집이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노인이 찾아와 어디 가려느냐고 물었지만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노인은 이 집이 연하의 집인데 어디로 간다는 것이냐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짐을 꾸리던 연하는
도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도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아가 잃어버렸던 비녀를 발견했습니다. 도겸이 소중히 간직했던 그 비녀를 손에 쥐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연아는 비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도겸이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님께서 이 편지를 보실 때는 저는 이미 멀리 떠난 뒤일 것입니다. 마님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아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연아는 도겸의 편지를 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곳에서 멀리 떠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연아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작은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연아는 작은 초가집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과 빨래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연아는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도겸에 대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갔다가 연아는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사람은 도겸과 비슷한 체구였습니다. 연아는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선 사람은 도겸이 아니었습니다. 연아는 실망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아는 도겸이 써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편지 끝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연아는 생각했습니다. 도겸도 자신처럼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4년째 되는 해봄이었습니다. 연아는 우연히 남쪽에서 올라온 보부상을 만났습니다. 그에게서 섬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임금께서 즉위하시며 대사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도겸도 풀려난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연아는 보부상에게 남쪽 섬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보부상은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연아는 깨달았습니다. 도겸의 고향은 바로 자신이 살던 그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연아는 고민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입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겸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연아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연아는 짐을 꾸려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옛 고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연아가 살던 집은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 있었고 마을 풍경도 낯설었습니다. 연아는 조심스럽게 마을 사람들에게 도겸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겸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망한 연아가 돌아서려는데 한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노파는 연아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우물가에서 자주 만났던 사람이었지요. 노파는 연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노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의 벌이라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윤노인이 죄 없는 사람을 팔아넘긴 죗값을 받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연아는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윤노인을 미워했지만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노파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섬에서 풀려난 사람 중에 도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겸은 이 마을로 돌아오지 않고 북쪽으로 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북쪽이라면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연화는 급히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살던 초가집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도겸이 자신을 찾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지요. 마을에 도착해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틀림없이 도겸이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도겸은 연화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연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도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막 돌아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도겸은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했고 연화는 집 안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만 여겼습니다. 두 사람도 굳이 부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약조도 없었고 이름을 나란히 쓴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연화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도겸은 말없이 마당에서 장작을 팼습니다. 때로는 함께 마당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함께 살지 못했지만 늙어서는 서로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신분의 벽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것으로 두 사람의 사랑은 충분했습니다. 옛말에 백년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연화와 도겸은 보여줍니다. 이름이 없어도 약조가 없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고을에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조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그 시절 들판 한가운데 자리한 그곳은 원래 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들고 역병이 돌자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지 못한 이들은 땅에 묻혔고 떠난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을엔 노는 남았으되 밥 짓는 연기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람만이 빈집 사이를 지나며 쓸쓸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마을에 어느 날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정이었습니다. 남편을 땅에 묻고 살던 집마저 잃은 과부였지요. 연정의 뒤에는 아이 6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겨우 10살, 막내는 젖도 떼지 못한 4살배기였습니다. 연정의 얼굴은 해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손에 든 보퉁이 하나가 그녀가 가진 전부였지요. 아이들은 모두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빛만은 또렷했으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연정은 버려진 마을 입구에 서서 한참을 둘러보았습니다. 올 틈조차 허락되지 않은 삶이었기에 그녀의 눈가엔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았습니다. 연정이 데리고 온 아이 6 중 셋은 친자식이었습니다. 나머지 셋은 길에서 주워온 아이들이었지요. 한 아이는 강가에 버려져 있었고 한 아이는 주검 곁에서 울고 있었으며 한 아이는 연정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피는 달랐으나 모두가 연정을 어미라 불렀습니다.
연정은 아이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굶더라도 아이들 입에는 한 숟갈이라도 더 넣어주었지요. 그날도 막내가 연정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어미, 오늘은 밥 먹나? 연정은 대답 대신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연정의 하루는 하루 한 줌 보리로 버티는 나날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보리를 쑤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저녁이면 물에 보리를 불려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연정 자신은 아이들이 남긴 물만 마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이가 길을 걷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연정은 아이를 업고 한참을 달렸으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약을 구할 돈도 쉴 곳도 없었지요. 그때 막내가 버려진 마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미, 저긴 비 안 샌다. 연정은 고개를 들어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진 담과 기울어진 대문,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초가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으나 처마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연정은 아이를 꼭 껴안으며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정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 폐가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난 양반가의 소유였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 집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연정은 남은 돈을 모두 꺼내들고 그 집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을 제게 파시오. 주인은 연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그 집은 흉가라오. 들어간 사람은 모두 해를 입었소. 연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은 아이들을 눕혀 재울 수 있사옵니다. 주인은 한참을 연정을 바라보더니 돈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연정을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잡아먹을 집을 샀구나. 연정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대문은 삐걱거리며 겨우 열렸습니다. 방문을 열자 오랜 세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연정은 방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아이들은 구석에 모여 앉아 어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지자 연정은 아이들을 방에 눕혔습니다. 담요 한 장이 전부였으나 아이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잠들었지요. 막내가 연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미, 집 냄새 난다. 연정은 대답 대신 막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연정은 방문 앞에 앉아 밤을 지샜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를 하나하나 세며 연정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비바람은 막을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들보가 삐걱거리며 울었습니다. 마루 밑에서는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이들이 겁에 질려 연정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미 무서워. 연정은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어미가 여기 있다. 연정은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강한 어미로 남아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밤새도록 집은 울었으나 연정은 눈 한 번 감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연정은 새어 들어오는 빗물을 막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천장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험해. 연정은 아이를 밀쳐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들보 한 조각이 연정의 어깨를 스쳤으나 아이는 무사했지요.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미. 연정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연정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들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연정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약한 어미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연정은 지키는 어미가 되어야 했습니다. 연정은 집을 수리하던 중 벽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집의 옛 주인이 남긴 기록이었지요. 글씨는 떨리고 얼룩져 있었으나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연정은 종이를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마을 유지의 모함으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땅 문서를 빼앗기고 집마저 빼앗길 뻔하자 스스로 집을 떠났다고 했지요. 하지만 떠나기 전 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것을 발견하여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며 연정은 종이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집은 기억한다는 것을 연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도 연정처럼 억울하게 버려진 것이었지요. 연정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떠나지 않겠소. 며칠이 지나자 집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정은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대문을 닦았습니다. 아이들은 연정을 도와 잡초를 뽑고 돌을 주었지요.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이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작은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작은 아이들은 웃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연정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지요. 막내가 고개를 들어 연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미, 여기 우리 집 맞지? 연정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연정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집이란 지붕이 아니라 함께 있는 이 순간이구나. 그날 저녁 연정은 오랜만에 아이들에게 보리밥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밥 한 술 한 술을 소중히 먹었습니다. 연정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유지가 연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연정 앞에 서서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내놓으시오. 연정은 고개를 들어 유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제 돈 주고 산 집이옵니다. 유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집을 판 자는 진짜 주인이 아니오. 나에게 빚이 있던 자가 제 마음대로 판 것이지. 연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땅은 내 것이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관가에 고할 것이오. 연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디 사정을 봐주시옵소서. 이 집이 아니면 갈 곳이 없사옵니다. 유지는 연정을 내려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짐을 싸시오. 유지가 떠난 후 연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연정을 껴안았습니다. 어미, 우리 어디가? 연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으나 연정은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벽 틈에서 발견했던 종이가 떠올랐지요. 연정은 종이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집을 빼앗으려 했던 자가 바로 지금의 유지라는 것을.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지 박 씨가 나의 땅 문서를 위조하여 관가에 고했다. 나는 억울하나 증거가 없어 말할 수 없었다. 이 집만큼은 지키고자 했으나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다. 연정은 종이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이 집도 나도 닮았구나. 쫓겨났고 말할 곳이 없었고 그저 버텨야만 했던 삶. 연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겠다. 이 집을 지키는 것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다. 연정은 아이들이 잠든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어미가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다음 날 아침 연정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얘들아, 어미가 할 일이 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미, 우리 떠나야 해? 연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우린 떠나지 않는다. 연정은 아이들과 함께 집 앞마당에 작은 제를 올렸습니다. 옛 주인을 위한 제였지요. 연정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떠나신 분이시여. 이 집을 지켜주소서. 이 집이 제게도 제 아이들에게도 마지막 보금자리이옵니다. 아이들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제를 마친 후 연정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어미가 며칠 집을 비울 수도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어미는 반드시 돌아온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미 어디가? 연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러 간다. 연정은 그 종이를 품에 넣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에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연정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연정은 북을 쳤습니다. 억울하옵니다. 관리가 나와 연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연정은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집은 억울하게 빼앗긴 집이옵니다.
유지 박 씨가 거짓으로 땅 문서를 만들어 집주인을 쫓아냈사옵니다. 관리는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오. 연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디 조사를 해주시옵소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옵니다. 관리는 한참을 연정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조사하겠소. 연정은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연정은 몰랐습니다. 유지가 이미 손을 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유지는 사람을 보내 집을 부수려 했습니다. 한밤중에 대문이 쾅쾅 두들겨졌습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지요. 문 열어. 연정은 아이들을 방 안쪽으로 밀어넣고 문 앞에 섰습니다. 이 집은 우리 집이옵니다. 들어올 수 없소. 밖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주인도 아닌 것이 무슨 배짱이요? 당장 문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를 것이요. 아이들이 울며 연정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미 무서워. 연정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 어미가 여기 있다. 연정은 밤새 문 앞을 지켰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위협이 이어졌으나 연정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동이 트자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연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시련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연정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지쳐 잠들어 있었지요. 연정은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며칠 후 연정은 아이들을 남기고 홀로 관하로 갔습니다. 큰아이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미 가지마. 연정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미는 반드시 돌아온다. 너희를 믿어라. 연정은 관아에 도착하여 유지와 마주했습니다. 유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과부 주제에 나를 고발하다니. 연정은 고개를 들어 유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지는 거짓 증인을 내세웠고 연정은 혼자였습니다. 관리는 연정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오. 이것으로는 유지를 벌할 수 없소. 연정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다시 조사해 주시옵소서. 관리는 화를 냈습니다. 감히 관가를 농락하는가. 연정은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물지 않았지요.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노인이 관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옛 집주인의 하인이었지요. 나에게 증거가 있어. 노인은 낡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땅 문서와 유지가 위조한 문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관리는 두 문서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위조요. 유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보았소. 당신이 어떻게 땅 문서를 위조했는지, 어떻게 주인을 쫓아냈는지. 관리는 유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지 박 씨, 그대는 무고한 사람을 쫓아내고 땅을 빼앗았소. 이는 중죄요. 유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지 박 씨는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에 처한다. 그리고 빼앗은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연정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오랜 시간 버텨온 긴장이 풀리며 몸이 풀어진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달려와 연정을 부축했습니다. 연정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연정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미, 연정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이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밤새 삐걱거리던 들보도 마루 밑에서 들리던 소리도 모두 사라졌지요. 대신 따뜻한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정은 알았습니다. 억울하게 떠난 집주인의 한이 풀린 것이라는 것을. 연정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연정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이 집을 지켜주셔서. 바람이 연정의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연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이 울던 이유는 떠나지 못한 한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그 한은 이제 풀렸구나. 다음 날 아침 연정은 아이들과 함께 집 앞마당을 청소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일을 도왔지요. 오랜만에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집도 함께 웃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연정에게 땅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이 집과 땅은 당신 것이요. 연정은 땅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관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지의 재산 중 일부를 당신에게 보상으로 드리오. 작은 땅과 종자가 있으니 농사를 지으시오. 연정은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리가 떠난 후 연정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 진짜 집이 생겼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저녁 연정은 오랜만에 쌀밥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쌀 씻는 소리에 웃음을 터뜨렸지요. 밥이 익어가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연정은 그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밥 짓는 연기였지요. 아이들은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연정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이구나.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는 이 순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정은 아이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작은 땅이었으나 먹고 살기엔 충분했지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큰아이는 글을 익혔고 작은 아이들은 연정을 도와 일했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연정에게 물었습니다. 어미, 우리 왜 이 집을 떠나지 않았어? 연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버린 것은 쓸모가 아니라 사연이었단다. 이 집도 우리도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잊혀진 것뿐이었지.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정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연기는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이 되었지요. 연정은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이다. 아이들이 연정을 껴안았습니다. 집은 더 이상 버려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보금자리였지요. 모두가 버린 집이라 했으나 그 집은 끝내 한 어미와 아이들을 품었더라. 옛말에 이르기를 집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연정과 아이들이 그것을 증명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